근데 MBC 측에서는 또 뭐 상영 막아달라고 뭐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요. 신청도 했었고요. 어쨌든 네.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예. 정상적으로 개봉을 했는데 예. 먼저 영화 얘기부터 좀 하면서 설명을 예. 해주실까요?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는 잘 아시는 건 최승호 PD라고 네. 해직된 PD입니다. PD수첩에서 주요 우리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던 분이고요. 근데 이제 정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MBC에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직이 됐고요. 네. 이분이 지난번에 이제 자백이라는 영화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예. 영화를. 그래서 서울시에 아시는 것처럼 간첩 조작 사건 그 사건을 파헤친 다큐멘터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공범자들이라고 공영방송 대표적으로 KBS, MBC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KBS, MBC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망쳤고 또 어떻게 정권에 충성하는 방송으로 전락을 해버렸는지 그러니까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정권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그런 방송으로 전락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MBC 경영진이 이걸 상영을 막아달라고 네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연들이 이 영화 그렇죠. 틀지 마라고 네. 한 거죠. 후한무치죠. 후한무치. 창피함을 모르는 행태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법원에서 이걸 기각을 해서 오늘부터 네. 상영이 가능하고 150개 상영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고 보신 분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충격적이다. 이렇게까지 방송이 망가진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어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 이 공영방송, 국민이 주인 공영방송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영방송의 예. 역할, 언론 장악 등의 문제, 예.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방송은요, 이래야 해라고 할 것 없이 듣는 분, 보는 분이 다 느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짚어보죠.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예.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의 역할은 뭐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권력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이 간섭하거나 아니면 감시를 할 수 없으니 알 권리,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언론한테 준 거고 언론은 그 권리를 가지고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시민사회 권력까지 다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거고 또 경제 권력도 사실은 하나의 사회적 권력이 돼서 갑질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대신 가서 하는 거예요. 네. 특히 공영방송은 사형방송과 다르게 즉 개인이 운영하는 방송과 다르게 국민이 주인인 방송사입니다. KBS, MBC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방송사일수록 더더욱 정치 권력, 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업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 방송도 그러면 안 되지만 네네. 공영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내는 수십 년 운영되는 KBS 같은 경우 또 MBC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제적 이익이 안 나도 그게 논란이 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잘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부패한 모습이나 경제 권력이 갑질을 하는 행위나 부패한 모습들을 잘 밝혀내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주고 그것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서 바로 잡아지는 쪽으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인데 뭐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잘 보시는 것처럼 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오히려 더한 것들도 있었죠. 예. 더하게 안 좋은 것들. 예, 맞습니다. 비판받을 지점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건 때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네. 국가적 책임을 묻지 못한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얼마나 타락한 이 정권의 그 민낯들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밝혀지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 모 방송사에서 태블릿 PC에 관련된 보도하기 전까지는 모 언론사들, 특히 종편이죠. 종편 같은 언론사들은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도하지 않았어요. TV조선이죠. 그렇죠. 예, 얘기를 해도 되죠. 예.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네. 과락이 나왔는데도 지금도 하고 있죠, 방송을. 그러게요. 어쨌든 네. 그런 방송사들. 또 사장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경우도 보세요. MBC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 의혹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MBC에서 노조 활동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방송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네. 아니 공영방송사라고 하는 것이 노조 활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방송에 제외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가장 대표적으로 MBC 같은 게 저는 뭐 KBS보다 MBC가 더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유일하게 태극기 부대가 가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준 방송사 MBC입니다. 이게 뭔 창피입니까 이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올바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 온다는 거고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종편도 나쁘지만 지금은 공영방송이 더 많이 저는 타락했다고 봐요. 이 타락한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번 정권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좀 아나운서 얘기로 예. 좀 좁혀가서 저희 예. 이제 아나운서 연합회 뭐 선후배들 다 계시는데요. 내일 아침 8시부터 MBC 노조에 속해 있는 아나운서들은 전부 마이크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맞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게 권력뿐 아니라 또 자본과의 유착관계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그 차장? 장충기 전 차장. 네, 사장급이죠. 사장. 예. 네. 문자를 보고 네. 거기에 연루된 언론사들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뭐 대부분의 언론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자에 나오지 않은 언론사들도 제가 볼 때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거기 보면요. 이런 거예요. 협찬과 광고를 해주면 그 언론사, 그 기업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써주겠습니다. 기사로 보답한다. 예, 기사로 보답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네. 기사를 돈으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네. 언론이 감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충실한 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적인 청탁도 합니다. 자기를 사회이사 시켜달라. 또 자기 뭐 친척이나 아들을 회사에 입사시켜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언론이 경제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주고받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골프 치러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어떻게 그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특정 이익을 받고 기자나 아니면 부장이나 아니면 논설위원이 그런 이익을 받고 그 언론사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과 언론의 유착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는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더 많이 외칩니다. 왜냐하면 타락하는 방법이 언론이 타락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타락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지금 방송사들이 많아지면서 네네. 치열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광고와 협찬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됐고 그걸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고 경제 권력은 돈을 통해서 광고라는 힘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은 거기에 충실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역할 그런 입으로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털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부분도 예.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그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장충기 사장에게 나와 있는 부분들 이런 메시지들은 불법적인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해서 검찰이 조사를 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언론인은 청탁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김영란법의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찰이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배구조 개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지배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장을 뽑는 구조를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7대4 구조입니다. 11명이 이사가 있는데 7명은 여당이 추천하고 4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그런 구조고 임기는 3년입니다. 네. 현재 이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당이 7명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문진,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죠.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인데 방송문화진흥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6대3 구조입니다. 네.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근데 이것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임기가 내년 8월까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장들은 이 구조에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권이나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바꾸자고 새로 법안을 낸 게 당하기 바로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기 바로 전에 그때 당시 여당들이 민주당, 바른정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합쳐서 새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안을 해놨는데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이사수를 지금은 11명, 9명인데 13명으로 통일을 시키고 네. 7대6 구조로 하라고 그랬어요. 네. 여당이 비슷하게. 7명, 네. 야당이 6명 비슷하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장을 선임할 때는 다수결로 하지 말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게 하자. 그 말은 야당에서 추천된 이사도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으면 사장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견제를 좀 심하게 그렇죠. 하자는 네, 거죠.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근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누가 반대했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얘기 한 것은 양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조로 가면 내년 8월 되면 완전히 판이 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힐 수 있는 구조죠. 네. 다수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법을 바꾸게 되면 지금처럼 여당이나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힐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도리어 이것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방송이 자유로워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가 편향적으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다수결에 의해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사람이 사장으로 앉힐 수 있는 걸 막자라는 의도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얘기했고 네. 그 법이 이미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만 동의하면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향적으로 좀 자유한국당이 좀 이 부분을 본인들한테는 지금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게 오히려 유리할 수 됐어요. 있죠. 예. 근데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참, 이 언론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되게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목줄을 죄고 밥줄을 죄고서 예. 내가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나운서로서, PD로서, 기자로서 어떻게 지냈어야 했을까. 굉장히 좀 많이 우울한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도 지금 방송통신위원 정책자만 맡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그 언론 장악 저지법 관련해서 지배구조 외에 또 개혁해야 될 것 반드시 저는 근데 이게 내년 8월까지 안 되지 않나요? 방송이 왜 온에어인데요. 이게 하루라도 급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 현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게 정의롭고 절차를 잘 지키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윤주 사장을 지금 네, 저와 이름이 같으시죠. 같으신데. 전 KBS 사장을 몰아낼 때는 예. 그야말로 제도적인 어떤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가 그때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내서 쫓아냈죠. 네.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리까지 받았어요. 처분까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쫓겨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을 또 그럼 문재인 정부가 써야 되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 좀 늘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배구조 개편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현재 바뀌려고 하는 법에 뭐가 들어가면 편성위원회 설치라는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노조와 사측이 반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이 5대5 이런 거죠.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논란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방송 편성에 있어서 그 편성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경영자 측에서 못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편성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편성위원회 동의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경영자층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사회의 속기록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속기록 공개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사들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막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을 막 드러내요. 이사가 공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속기록이 반드시 공개가 돼요. 지금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속기록 공개를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속기록을 공개하지만 이사회 전체가 동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 하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에 막 하는 거예요. 이번에 속기록 그 일부 네. MBC 노조에서 네네. 발표하는 걸 보면 이사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속기록의 내용이 밝혀졌잖아요. 그걸 지금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속기록 전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사들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할 것이고요. 이사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 편성위원회 설치 그리고 속기록 개방, 공개, 네. 개방이 아니라 공개죠. 이 세 가지가 가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검찰 출신이라면 이런저런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끈은 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다 경력이 뭐 완전 지금 검찰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미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르면 진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조국 수석이. 이 생각이 없다는 뜻은 뭐 다른 이렇게 뭐
포석을 두고 이게 아니라 진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검찰이 보기에. 예, 그러니까 찍어내고 싶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엄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한 사람이 야당으로부터 집중 타깃으로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움츠러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없어요. 네. 없고 그걸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적극적인 여당의 여당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검찰 개혁이 사실은 정권 교체 전에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권력도 워낙에 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 자체가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거 말처럼 누워서 수술 당해준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당연하죠. 그 기득권의 내용이 정치인들의 비리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 개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 검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많은 정치인들이 조국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정말 어려운 싸움인 거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찰 개혁이 실패한 것은 검찰 민주화해야 될 시점에 검찰 독립을 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 자체를,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사실은 검찰 내부 개혁의 내용이 검찰의 문민화, 문민적 통제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화하겠다는 거라 이 부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시절에 왜 검찰 개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강금실 장관을 판사 출신을 보낸 것도 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그때는 검찰 독립의 방점이 찍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내부 적폐가 그대로 온전해서 결국은 그 검찰의 칼끝이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경환 내정자가 뭐 낙마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꺾일 거냐? 안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노회찬이든 이재명이든 아니면 민주당에 이 검찰개혁 해낼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전해철이든 우윤근이든 아니면 뭐 겉으로는 온건하지만 진짜 일을 야무지게 하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박범계도 예, 박범계 의원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만은 확실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공작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도 검찰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 나중에 이제 그 여자랑 가늠한 사람이 예수라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조직이 저는 검찰이라고. 그렇습니다. 더킹 보셨죠? 네. 문제는 이제 검찰 개혁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유야무야 가다 보면은 막 2, 3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무한하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재를 꽂는 게 중요한데요.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 그 임명 진짜 잘했다 싶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일밖에 안 하셔서 정말 제 과예요. 이상하게 같이 묻어가시네. 인정, 아니, 인정. 진짜 저는 일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 꼽잖아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꼽아놓고 보고받으시면 되죠. 김상조 위원장이요. 보니까 낙하산처럼 내려간 사람이 아니라서 취임식 하는 순간부터 밖에서 수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내가 뭘 해야지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처음으로 앉기도 전에 서류부터 꺼내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것부터 하자. 이렇게.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 그 참여연대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없이 많은 제안을 했지만 그러니까. 다 킬당하고 그 킬 당할 때마다 비수를 하나씩 착착착 품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뭐 사생활적인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네. 안경환 후보자도 굉장히 훌륭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겪을 일이었다. 그러니까 누구였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겪을 일이었다고 저는 보긴 하니까 이렇게 우리들끼리 의기소침해지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막 실망하고 이러잖아요. 막 뭐 네, 큰일 네. 날 것 같고. 네. 그러실 필요 없고요. 조국 수석이 화살이 향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실제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는 시스템을 이제 가동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저께 그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전해철 의원인가 청와대가 지금 인사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인사 시스템을 되돌리는 과정에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사실은 그게 정확한 말인데. 그게 전해철 수석, 그러니까 민정수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말기에 민정수석해서 그 인사 시스템을 관장해본 얘기고요. 그때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시민사회도 들어가고
그런데 비서실장이 인사추천위원장이죠. 청와대 가면은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 맞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최민희라고 박근혜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을 검증하는데 흠집이 나와도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쵸. VIP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반대로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린 상향식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네. 그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 가면은 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들 그 비서관하고 밑에 행정관하고 체계가 짜여져 있질 않은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가 없어서 생긴 일들이라 이거를 조국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거는 좀 맞지 않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그렇죠. 네, 닭 잡는 데 쓸 칼, 소 잡는 데 쓸 칼을 닭 잡는 데 쓰고 이러다가 자유한국당이 총선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국회 운영위원장을 왜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양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국회 운영위원장은요, 여당이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운영위를 안 하면 돼요. 뭐 안 하면 저희가 손해볼 거 없어요. 예, 운영위가 지금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예, 주로 이제 감사하는 데거든요. 근데 뭐 국회 운영위원장이 무자격자가 하는 거와 같거든요. 근데 정세균 국회의장한테는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운영위가 안 만들어지면은. 그냥 운영위가 있긴 있죠, 지금. 아. 네, 있는데 이것도 다 탄핵의 여파로 인해서 조기 대선하다 보니 생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상임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2년마다 바꿔요. 뭐 그러다 보니 생긴 일인데 이 야당 됐으면 당근 돌려줘야죠. 이 자리만큼은. 네, 그냥 상식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려주고 있으니 명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운영위가 계속 파행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파행이죠, 뭐. 드디어 이제 이들의 번석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철우는 우리도 굉장히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렇죠. 국정원 출신이고 정부위원장도 했고 네. 지금 사드 관련되어 있는 저기 김천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등등해서 막말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최근에 최고위원 선거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쪽 출마를 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한 말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 같다. 반드시 우리 당을 잘 기억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성공하고 총선 승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점점점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 갈 것 같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오래 못 갈 것 같다.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임기 못 채우고 탄핵당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걸 살짝 바꿔서 읽어볼게요. 지금 자한당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예, 유권자의 표를 받아서 일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대통령만 흔든다. 정말 자한당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바로 하십시오. 망했으면 좋겠더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 이 이철우라는 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트윗을 날렸어요. 뭐라고 날렸냐. 자유한국당이 자한당이 내년 총선 때까지 못 갈 것 같다. 이랬더니 트윗에 답글이 그냥 혼났어요. 지방선거 때까지도 못 갈 텐데 그랬다고.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이슈를 아주 치열하게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정도 되면은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야당 의원 한 명. 저는 지금도 귀태 발언이 굉장히 머릿속에 썩 남아있는데 네. 귀태 발언 같은 경우는 그 정권이 잘못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욕하고 있을 때 민의를 대변한 발언이었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출이 높잖아요. 미니 발언이요? 네. 미니? 저? 민의. 민의, 예. 모든 게 다 최민희로 수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잘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고 후보자 한두 명 강행한 정도가 그들의 입맛에 안 맞을지는 몰라도 네. 이걸 국민 이름 빌어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있다라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에서 아직 이게 헤어나질 못해서 탄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이철우 의원이 대통령 탄핵 암시한 거를 경각심 차원에서 한 말이다. 누가 이걸 경각심이라고 봅니까? 막말이죠. 이런 의원은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고요. 국회의원 탄핵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분 지역구로는 소환이 좀 힘들 것 같긴 하지.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우리 당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그 막말 정당이다. 한국당은 막말 잘하기 누가 잘하나 경쟁 중이다. 지금, 그런데 진짜 우리 당의 논평은 우아한 것 같아요. 현실 정치권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물론 저도 방송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간에 수준의 차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네. 지나야 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하지만 네. 속마음으로야 더 세게 좀 질러서 이런 사람들이 범국민적으로 매장되게끔 만드는 방법이 없냐 할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인수위도 안 거친 옛날 같으면 인수위 기간에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나 또는 우리가 야당일 때로 생각해 보면 조중동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편들이 왜 하루 종일 이거 보도 안 하는지, 왜 이철우 하루 종일 욕 안 하는지 정말 너무 편파적이고요. 네. 예, 종편이. 그리고 당장 국회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윤리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 절차 밟고 이렇게 해야죠. 국민 85%가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분이요. 자한당 당대표도 아니세요. 자한당 최고위원 나가신 거 아닌가? 당대표 선거도 아니고 최고위원 네. 너무하세요. 물론 당대표가 그럼 더 큰일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죠? 1인 시위라도 하러 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굳이 이해하려고 왜 그러세요? 그게 분석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센 발언 하면 할수록 자기들 당원들의 표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래서 그 14% 있잖아요. 탄핵의 마지막까지 반대한 14% 결집용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딱 14% 됐더라고요. 그러네. 이런 말로 14%가 결집한 거니까 영원히 14% 정당 이런 거죠. 그걸 지향하는 거죠. 지들끼리만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를 주도해서 그 당이 만약에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고 했을 때 네. 5년 내내 발목 잡기를 할 텐데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한 번은 총선도 있는 것이고요. 3년 네. 후에는.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 스스로는 입에는 되게 단데 앙심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10만 불이 되었던 7억이 되었던 얼마가 되었던 간에 가깝게 지내고 만나고 헬스클럽에서 만나고 밥도 먹고 독대도 하고 이러면서 돈도 받아 썼던 사람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표적을 설정할 리가 없어요. 일단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누구도 이것을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요. 그럼 누굴까?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우병우 씨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예.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직은 언론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언론에서 종편 같은 데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날 팽목항 갈 때 예. 그 뒤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동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아주 적시해서 아, 그래요? 지적한 종편이 있었습니다. 그래, 날카롭네. 네. 우병우 민정수석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1967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9, 48 만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세면 이제 49그 정도 됐습니다. 고향이 출생지가 경북 봉화군이고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오지예요, 여기. 서울법대 출신이고요.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됐고요. 검찰에 쭉 근무했는데 특수통, 이른바 특수통, 특수부, 특수수사 전문이에요. 그리고 2009년 1월 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 1과장이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 주임검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끝까지 고집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투신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고 나서 수사는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이런 대검 요직을 섭렵하다가 이상하게 2013년에 검사장 승진이 안 돼요. 그러면서 2014년에 곧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민정수석이 됐거든요. 이분 되게 재밌는 분인데 그 민정비서관이 될 때 재산 공개를 했는데 얼마쯤 되는지 짐작하세요? 1호인가 그렇죠.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제일 1등 한 사람 아니에요? 예, 420억 원이 넘어요. 저도
야, 검찰이 이렇게 돈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봉급이라는 건 용돈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재산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장인한테 상속받은 건데요. 장인이 누구냐 하면 기흥 컨트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기흥에. 예, 그 이상달이라는 분인데요. 여기 상속받은 재산인데 이 사람 원래 부자냐? 그건 아니고요. 이 기흥 컨트리 클럽이 또 재밌는데 이게 전두환 정권 때 50 때 경우회라고 전직 경찰관 친목 모임 거기서 사업권을 따가지고 이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골프장 건설 자금을 이상달 씨한테서 좀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의료적으로 해서 어느 날 보니까 지분이 절반 넘게 이상달 씨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리가 있다고 이제 투서가 들어가가지고 1993년도에요. 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치안감을 지냈고 경우회 이사를 하고 있던 옥기진 씨가 배임 수재 혐의로 이상달 씨하고 같이 구속이 돼요. 경찰청장을 지냈던 이인섭 씨가 이상달 씨한테 1,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또 구속이 되고요. 이상달 씨 자신은 배임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우병우 지금 민정수석의 장인이에요. 이 사람의 420억의 재산은 대부분 다 이 기흥 컨트리 클럽 오너인 이상달 씨한테 상속이 온 재산이에요. 재밌죠?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이게 그 당시 이제 이런 장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청렴한 검사로 왔냐, 아니면 이 사위가 이런 특수통 전문 검사여서 이상달 씨가 덕을 받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우병우 씨가 지금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있는데 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일 리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우선 자기가 뒤가 찔려서 이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김기춘 실장이나 좀 교체가 됐지만 교체 전에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결국은 검찰의 핵심 라인이 우병우 민정수석 지휘 아래에 사정대상 기업을 선별할 때 포스코하고 경남기업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걸 찍을 때 정준양 씨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했겠지만 MB 쪽하고 자금 거래가 있을 거라고요. 친 MB 쪽하고. 이 성완종 씨가 이렇게 친박에 광범위하게 자금 공여를 했으리라고는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문에 김기춘 씨 집 주변을 2시간 동안 배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목숨 끊기 전날.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그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중심에 있었을 거라는 최소한 검토는 했겠죠. 뭐 당연한 얘기 같고. 근데 이제 그 성완종 회장이 죽음의 측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이완구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그 부패와 전쟁을 발표할 때 그 4가지를 딱 적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자원 비리, 방산 비리.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는 아예 그건 비자금으로 대기업 했고, 비자금. 그다음에 뭐 공직기관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문서 유출. 네 가지. 거기서 이제 MB 자원외교는 이미 경남 기업이 특정됐을 때 발표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완구를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병우 민정수석 지휘 아래에 검찰 핵심 라인이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완구 총리가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를 않고 그것을 자기 어떤 그 명예 회복이나 또 이 정치적인 그 저거를 위해서 방패막이로 딱 삼았다. 그게 사람을 이용해서 죽인다. 그 얘기인데요. 최소한 뭐 그런 정도의 역할.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경남 기업을 표적 수사하는데 암묵적인 동의를 했든지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든지 뭐 그런 때문에 이제 그 불신이 심해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그 돌아다니는 소문에 지난번에 그 이완구 총리 인준 투표할 때 그 여권에서도 부정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반대표가. 근데 그 돌아다니는 소문에 그 반대표의 대부분이 충청권 의원들일 것이다. 여권에 이런 소문이 많아요. 그거는 뭐 이미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성완종 씨도 그 얘기 했지만은 사람 여러 죽였다. 예. 이용하고 버리고. 옛날 그런 뭐 얘기는 공무원 했는데,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충청 지역에서 충청 지역의 대표주자 이 자리를 놓고 상당한 정도 이렇게 암투가 갈등과 불편함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하튼 그 이완구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이완구 총리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누가 경남기업 성완종을 표적으로 설정했나 이렇게 이 질문이 곧바로 어떤 질문을 불러오냐 하면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일리가 없다고 본다면 지금 청와대 실세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어느 라인에서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다 헷갈려 버려요. 왜냐하면 성완종 씨 표현에 따르면 친박 메인에서는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얼마만한 노력을 했는지를 친박 메인에서는 다 안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는 친박 메인에서 이 사람을 찍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도대체 실세가 누구냐 이제. 아니 예.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럼 경남 기업 아니면은 어디를 치냐고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어쨌든 자원외교 문제가 너무나 이제 문제가 커졌고 지난번에 상당히 제한된 수사가 될 거라고 예. 우리 유 대표가 쪽집게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SK 같이 이렇게 이런 데를 건드리지 않을 거면 예. 응? 그다음에 이제 또 마침 성완종 회장이 새누리당에서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쫓겨난 상태고 진짜 끈도 없고 예.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매우 위험하고 이게 SK 같은 데를 치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니까. 그 매우 위험하고 그 SK 같은 데 치면 또 재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 희생양으로 삼기에 가장 현재로서는 최적의 조건에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아니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게 이 해외 자원 외교의 그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야당들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 수사의 기본 배경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게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자원 외교 그 자체가 진짜 문제라서 그걸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문제 있으면 끄집어내자가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지난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와대 발칵 뒤집어지는 문고리 3인방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민정수석도 갈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비서실장도 뒤에 퇴임했지 사표를 냈지만 그거를 여파로 그만둔 식물 거잖아요. 상태가 됐죠. 예.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단에 낮아졌잖아요. 정치적 위기 상태, 레임덕이 빨리 온다고들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걸 갖다가 없는 회심의 역적이 뭔가 하면 부패와의 전쟁이고 부패의 전쟁을 통해서 전 정권들을 전 정권들을 갖다가 다 정치권들을 치는 게 목표였지 기업들 다스리는 게 그렇죠.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스코나 SK가 안 들어가고 포스코나 경남기업이 들어간 거는 이걸 매개로 해서 정치권으로 그렇죠. 야당 정치 내지 구 권력층으로 이제 번져가는 그런 이제 통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닌가. 그 사고가 났어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죠. 성완종이라는 큰 사고가 터졌고 이렇게 정신없는 사고가 터진 거는 지금 박근혜 정권 내부의 권력 실세의 이동 배치가 이루어지는 와중이고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권 내부가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지금 청와대 비서실을 보면요. 예. 그 비서실장이 어찌 보면은 김기춘 실장이 오랫동안 어찌 보면은 온몸으로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퇴진 반대했잖아요. 역할을 했지만 초기에 허태열, 예. 그다음에 세 번째인 이병기 큰 힘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자주 교체된 수석이 홍보수석하고 민정수석이에요. 홍보수석은 계속해서 사고 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감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능을 발휘 못해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바꿨던 것이고 민정수석은 보면은 이게 찬밥자리예요. 원래 민정수석이 뭔가 하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고 그렇죠. 그 내부 문제를 이제 단속하는 게 자기 기능인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그걸 잘할 거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 임명될 때부터가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 후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사장도 안 된 사람은 사람 거의 대접 못 받아요. 검사장도 안 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과연 재구실을 할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왜 경남기업 성완종이었나? 누가 했나?
누가 설정했나 이걸 보면 딱 누구 책임이라고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권 내부의 핵심 실세의 사이의 권력 교체, 권력 이동, 재정비 이것이 진행되는 와중에 자기들도 예측치 못한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봐서 앞으로 누가 실세로 등장하고 어떤 그룹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MBC 측에서는 또 뭐 상영 막아달라고 뭐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요. 신청도 했었고요. 어쨌든 네.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예. 정상적으로 개봉을 했는데 예. 먼저 영화 얘기부터 좀 하면서 설명을 예. 해주실까요? 혹시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는 잘 아시는 건 최승호 PD라고 네. 해직된 PD입니다. PD 수첩에서 주요 우리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던 분이고요. 근데 이제 정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MBC에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직이 됐고요. 네. 이분이 지난번에 이제 자백이라는 영화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예. 영화를. 그래서 서울시에 아시는 것처럼 간첩 조작 사건. 그 사건을 파헤친 다큐멘터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공범자들이라고 공영방송 대표적으로 KBS, MBC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KBS, MBC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망쳤고 또 어떻게 정권에 충성하는 방송으로 전락을 해버렸는지 그러니까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정권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그런 방송으로 전락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MBC 경영진이 이걸 상영을 막아달라고 네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연들이 이 영화 그렇죠. 틀지 마라고 네. 한 거죠. 후한무치죠. 후한무치. 창피함을 모르는 행태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법원에서 이걸 기각을 해서 오늘부터 네. 상영이 가능하고 150개 상영관에 상영이 되고 있고 보신 분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충격적이다. 이렇게까지 방송이 망가진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어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우리 이 공영방송, 국민이 주인 공영방송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영방송의 예. 역할, 언론 장악 등의 문제. 예.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방송은요. 이래야 해라고 할 것 없이 듣는 분 보는 분이 다 느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짚어보죠.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의 역할은 뭐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권력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이 간섭하거나 아니면 감시를 할 수 없으니 알 권리,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언론한테 준 거고 언론은 그 권리를 가지고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시민사회 권력까지 다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거고 또 경제 권력도 사실은 하나의 사회적 권력이 돼서 갑질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대신 가서 하는 거예요. 네. 특히 공영방송은 사형방송과 다르게 즉 개인이 운영하는 방송과 다르게 국민이 주인인 방송사입니다. KBS, MBC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방송사일수록 더더욱 정치 권력, 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업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 방송도 그러면 안 되지만 네네. 공영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내는 수십 년 운영되는 KBS 같은 경우 또 MBC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제적 이익이 안 나도 그게 논란이 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잘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부패한 모습이나 경제 권력이 갑질을 하는 행위나 부패한 모습들을 잘 밝혀내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주고 그것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서 바로 잡아지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사들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할 것이고요. 이사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 편성위원회 설치 그리고 속기록 개방, 공개, 네. 개방이 아니라 공개죠. 이 세 가지가 가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검찰 출신이라면 이런저런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끈은 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다 경력이 뭐 완전
지금 검찰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미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르면 진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조국 수석이. 이 생각이 없다는 뜻은 뭐 다른 이렇게 뭐 포석을 두고 이게 아니라 진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검찰이 보기에. 예, 그러니까 찍어내고 싶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엄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한 사람이 야당으로부터 집중 타깃으로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움츠러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없어요. 네. 없고 그걸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적극적인 여당의 여당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검찰 개혁이 사실은 정권 교체 전에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권력도 워낙에 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 자체가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거 말처럼 누워서 수술 당해준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당연하죠. 그 기득권의 내용이 정치인들의 비리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 개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 검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많은 정치인들이 조국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정말 어려운 싸움인 거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찰 개혁이 실패한 것은 검찰 민주화해야 될 시점에 검찰 독립을 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 자체를,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사실은 검찰 내부 개혁의 내용이 검찰의 문민화, 문민적 통제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화하겠다는 거라 이 부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시절에 왜 검찰 개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강금실 장관을 판사 출신을 보낸 것도 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그때는 검찰 독립의 방점이 찍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내부 적폐가 그대로 온전해서 결국은 그 검찰의 칼끝이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경환 내정자가 뭐 낙마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꺾일 거냐? 안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노회찬이든 이재명이든 아니면 민주당에 이 검찰개혁 해낼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전해철이든 우윤근이든 아니면 뭐 겉으로 논 건 하지만 진짜 일을 야무지게 하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박범계도 예, 박범계 의원 이거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과 언론의 유착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보다는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더 많이 외칩니다. 왜냐하면 타락하는 방법이 언론이 타락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타락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지금 방송사들이 많아지면서 네네. 치열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광고와 협찬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됐고 그걸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고 경제 권력은 돈을 통해서 광고라는 힘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은 거기에 충실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역할 그런 입으로 타락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털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부분도 예.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그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장충기 사장에게 나와 있는 부분들 이런 메시지는 불법적인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사해서 검찰이 조사를 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언론인은 청탁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김영란법의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찰이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배구조 개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지배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장을 뽑는 구조를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7대4 구조인데 11명이 이사가 있는데 7명은 여당이 추천하고 4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그런 구조고 임기는 3년입니다. 네. 현재 이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당이 7명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문진,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죠.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인데 방송문화진흥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6대3 구조입니다. 네.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근데 이것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임기가 내년 8월까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장들은 이 구조에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권이나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바꾸자고 새로 법안을 낸 게 당하기 바로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기 바로 전에 그때 당시 여당들이 민주당, 바른정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합쳐서 새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안을 해놨는데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이사수를 지금은 11명, 9명인데 13명으로 통일을 시키고 네. 7대6 구조로 하다고 그랬어요. 네. 여당이 비슷하게. 7명, 네. 야당이 6명 비슷하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장을 선임할 때는 다수결로 하지 말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게 하자. 그 말은 야당에 추천된 이사들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으면 사장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견제를 좀 심하게 그렇죠. 하자는 네, 거죠.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근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누가 반대했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얘기 한 것은 양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조로 가면 내년 8월 되면 완전히 판이 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이 원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힐 수 있는 구조죠. 네. 다수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법을 바꾸게 되면 지금처럼 여당이나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힐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도리어 이것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방송이 자유로워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가 편향적으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다수결에 의해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사람이 사장으로 앉힐 수 있는 걸 막자라는 의도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얘기했고 네. 그 법이 이미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만 동의하면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향적으로 좀 자유한국당이 좀 이 부분을 본인들한테는 지금 입장에서는 더 오히려 유리하게 유리할 됐어요. 수 있죠. 예. 근데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참, 이 언론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되게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목줄을 쥐고 밥줄을 쥐고서 예. 내가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나운서로서, PD로서, 기자로서 어떻게 지냈어야 했을까. 굉장히 좀 많이 우울한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도 지금 방송통신위원 정책자만 맡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그 언론장악저지법 관련해서 지배구조 외에 또 개혁해야 될 것 반드시 저는 근데 이게 내년 8월까지 안 되지 않나요? 어려움이 방송이 있죠. 왜 온에어인데요. 이게 하루라도 급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 현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게 정의롭고 절차를 잘 지키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윤주 사장을 지금 네, 저와 이름이 이름이 같으시죠. 같으신데. 전 KBS 사장을 몰아낼 때는 예. 그야말로 제도적인 어떤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가 그때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내서 쫓아냈죠. 네.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리까지 받았어요. 처분까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쫓겨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을 또 그럼 문재인 정부가 써야 되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걸 좀 늘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배구조 개편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현재 바뀌려고 하는 법에 뭐가 들어가면 편성위원회 설치라는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노조와 사측이 반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이 5대5 이런 거죠.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논란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방송 편성에 있어서 그 편성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경영자 측에서 못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편성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편성위원회 동의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경영자 층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사회의 속기록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속기록 공개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사들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막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을 막 드러내요. 이사가 공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속기록이 반드시 공개가 돼요. 지금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속기록 공개를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속기록을 공개하지만 이사회 전체가 동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 하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에 막 하는 거예요. 이번에 속기록 일부 네. MBC 노조에서 네네. 발표된 걸 보면 이사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속기록의 내용이 밝혀졌잖아요. 그걸 지금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속기록 전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으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인데 뭐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잘 보시는 것처럼 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오히려 더한 것들도 있었죠. 예. 그래서 더하게 안 문제가 좋은 된 것들.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비판받을 지점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건 때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네. 국가적 책임을 묻지 못한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얼마나 타락한 이 정권의 그 민낯들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밝혀지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 모 방송사에서 태블릿 PC에 관련된 보도하기 전까지는 모 언론사들, 특히 종편이죠. 종편 같은 언론사들은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도하지 않았어요. TV조선이죠. 그렇죠. 예, 얘기를 해도 되죠. 예.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네. 과락이 나왔는데도 지금도 하고 있죠, 방송을. 그러게요. 어쨌든 네. 그런 방송사들. 또 사장,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경우도 보세요. MBC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 의혹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MBC에서 노조 활동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방송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네. 아니 공영방송사라고 하는 것이 노조 활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방송에 제외시키는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가장 대표적으로 MBC 같은 게 저는 KBS보다 MBC가 더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유일하게 태극기 부대가 가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준 방송사 MBC입니다. 이게 뭔 창피입니까 이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올바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 온다는 거고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종편도 나쁘지만 지금은 공영방송이 더 많이 저는 타락했다고 봐요. 이 타락한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번 정권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좀 아나운서 얘기로 예. 좀 좁혀가서 저희 예. 이제 아나운서 연합회 선후배들 다 계시는데요. 내일 아침 8시부터 MBC 노조에 속해 있는 아나운서들은 전부 마이크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게 권력뿐 아니라 또 자본과의 유착관계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그 차장? 장충기 전 차장. 네, 사장. 예. 네. 문자를 보고 네. 거기에 연루된 언론사들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자에 나오지 않은 언론사들도 제가 볼 때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거기 보면요. 이런 거예요. 협찬과 광고를 해주면 그 언론사, 그 기업에 대해서 좋은 기사를 써주겠습니다. 기사로 보답한다. 예, 기사로 보답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네. 기사를 돈으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네. 언론이 감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충실한 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랑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적인 청탁도 합니다. 자기를 사회이사 시켜달라. 또 자기 친척이나 아들을 회사에 입사시켜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언론이 경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주고받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골프 치러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어떻게 그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특정 이익을 받고 기자나 아니면 부장이나 아니면 논설위원이 그런 이익을 받고 그 언론사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